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 허재윤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 약속드린 4시가 되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스팀 정책연구 세션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 맞춤형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듈형 연수체제 개발 연구를 주제로 이제 고려대 김자미 교수님께서 발표를 50분 정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공주대학교 권혁수 교수님께서 융합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국내 이제 융합교육 운영 현황의 실태조사 결과와 이제 주요 선진국의 융합교육 실천 현황을 이제 바탕으로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한 50분 정도 발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발표 마무리되는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시간이 됐으니 첫 번째 발표 모듈형 연수체제 개발 연구에 대한 김자미 교수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자미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것은 그 2020년 융합교육 정책 연구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듈형 연수체계 개발 연구에 대한 그 정책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와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듈형 연수체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 시작은 작년 2020년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교사들의 융합교육을 위한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모델에 근거해서 교사들의 이 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듈형 연수 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듈형 연수 체계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올해는 모듈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듈형 연수 체제라고 하면은 기존의 연수와 뭐가 다를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듈형 연수 체제의 도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과학, 기술, 예술, 융합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나서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에 국가에서는 융합인재 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가장 전환이 된 것은 2018년 4월에 발표된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입니다. 이 과수정법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작년 5월에 융합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융합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은 실제 각각의 과목들 그리고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 줄 것이냐 내지는 증진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교육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7가지 학생, 교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공간,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교육의 다양화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실제 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지원하고 융합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융합교육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진 전략이었습니다. 이 중에 교사들의 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실제 이 융합교육에 대한 측면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근거해서 중점 추진 과제로 현직 교원의 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걸 지원하고 이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모듈형 연수체제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연수 체제와 다르게 모듈형 연수 체제를 도입해서 실제적인 융합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듈형이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더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뒤쪽으로 가면서 보셔도 이제 이 모듈이라는 것에 대한 키워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연수 체계가 이전과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레고 블럭 같은 거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고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커다란 장치나 배열 내에서 그 비교적 작은 크기의 부품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그 사전적 의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설치와 교체가 굉장히 자유롭게 설계된 요소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와 교체가 자유로운 이 요소들을 가져다가 하나의 이걸 조합함으로써 하나의 블럭 형태가 되는 설계를 모듈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듈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모듈형 연수 체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모듈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수는 연수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나면 그 연수 프로그램이 사실은 고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고려한 연수 체제 자체는 바뀌지 않고 동일한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연수를 기획하는 기획자에 의해서 그때그때 연수가 기획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듈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듈이 이미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듈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측면만 더 강화해서 연수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듈형이라고 하는 연수 체제를 조금 더 쉽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장치나 배열 내에서 비교적 작은 크기의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들은 독립적으로 설치, 교체, 사용될 수 있는 요소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색상이 있는 블락 단위를 모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듈은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뭔가 연계되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거기에만 끼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요소, 이것들이 모듈이다라고 기억하시고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듈형 연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크게 저희가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요소들을 도출하는 이 흐름을 고려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듈형이었기 때문에 융합교육 그리고 교원의 역량 그리고 교원의 융합교육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리뷰하고 지금까지 융합교육을 위한 어떤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재 같은 것들을 모두 리뷰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모듈형 연수 체계를 도입했고 이 모듈형 중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 요구도 조사를 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해서 최종 연수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융합교육에 대한 어떤 역량 모델 안을 도출하고 이것들에 대한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융합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준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실시하면서 이것들을 모듈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고 그리고 개발된 것들을 개발의 과정을 거쳐서
해당 내용들을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리고 교육 요구도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교원들이 갖춰야 될 역량 모델을 도출하고 나서 그 역량 모델에 근거하여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듈형 연수 체계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모듈형 연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연수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것들을 모듈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해서 이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을 위한 역량 모델 안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융합교육 역량 모델 안을 먼저 도출했는데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디파인이 굉장히 여러 형태로 되어져 있었고 저희가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한 목표, 비전, 정의, 개념 그리고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다양한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이 모듈형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을 새롭게 디파인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것들이 가장 적정할 것인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자면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량을 바로 보기보다는 교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이 융합교육과 교원의 역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교원의 융합교육 역량을 디파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하고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 구성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 융합교육을 위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들도 각각의 수준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들을 함께 고려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융합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2011년부터 이것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융합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융합교육에 대한 정의, 융합교육을 위한 시스템,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 등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모든 연구들, 지금까지 있었던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이제 어떤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라든지 교육개발원, 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관들에서 진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내용들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2개 이상의 학문 그리고 초연결, 초학문의 관점이 융합이다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지식의 융합, 문제 해결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형태의 키워드들이 융합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가 되었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빈도를 분석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사점을 도출했는데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2개 이상의 학문 분야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지식의 융합은 문제 해결이나 능력이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지식을 융합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경험 중심이다라는 키워드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의 범위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던데요. 수업에서 2개 이상의 기술, 방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교과에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융합의 대상 또는 융합을 위한 수단으로 정보 기술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까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다음은 교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하였습니다. 여기는 융합을 위한 역량이라기보다는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그 융합과 관련된 정의였다면 여기에서는 교원의 역량과 관련된 것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에도 동일하게 교원의 역량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역량이냐라고 했을 때 평가,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학습 방법, ICT와 디지털 이런 식으로 교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원의 역량을 분석하고 나서 본 연구에서 가질 수 있었던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평가 그리고 학생 이해,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들은 기존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했었던 융합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그냥 교원들은 이 정도 역량은 갖춰야 돼라는 것이 바로 평가와 학생 이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역량이었습니다. 반면에 시대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교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ICT와 디지털, 의사소통과 표현에 대한 역량, 그리고 교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역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역량,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역량이 강화해야 할 역량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 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형태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 그 교원 역량에 대한 내용들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원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교원의 생애 주기를 보자면 입직기, 성장기, 발전기, 심화기로 나누는 것처럼 교원들의 역량은 그 주기별로 혹은 지식의 깊이에 따라서 수준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애 주기를 기반으로 한 것도 있지만 교원의 연수를 분류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기초, 일반, 핵심, 전문 교원이라는 형태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레벨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 그리고 그것을 심화하는 수준, 그리고 나서 심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창출하는 형태로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RC에서는 신규 교원, 탐구자, 수행자, 전문가, 리더, 선구자와 같은 형태로 역량 습득과 관련된 내용들을 레벨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ST에서는 역할에 따라서 또 교원들의 역량을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은 역량의 습득 정도를 고려해서 그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역할이라거나 생애 주기와는 다르게 지식의 수준을 더 많이 고려하겠다라는 형태로 디파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과 관련해서는 그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일반 역량이라고 하는 것과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으로 구분하고 실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이라고 하여도 일반 역량과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즉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은 일반 역량이 확장된 형태여야 하고 그 융합교육 역량 내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일반 역량이 함께 내포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을 그 시사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융합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수 주제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연수들을 분석한 결과 보시면은 프로그램과 교재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융합교육에 대한 연수는 융합수업에 대한 예시를 소개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표하거나 수업을 따라하는 등 융합수업 전반에 대한 경험을 중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통해 획득 가능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거는 미흡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디파인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역량을 기른다라고 되게 포괄적으로만 제시를 했지 그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교원의 어느 부분의 역량이 더 강화되는지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 분석의 기준을 고려하였는데요. 융합교육의 역량에서 나왔었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거나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 에듀테크를 활용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역량 요소와 주제를 추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분석을 한 주제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던 그 융합교육에 대한 연수들에서 본 연구팀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사점들을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량은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육 콘텐츠의 구성, 에듀테크, 평가라고 하는 크게 5개 정도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교육에 대한 모델은 2개 이상의 학문 분야나 교과목의 지식을 연계하고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 교육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학문이나 교과목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려한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 모델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재구성된 것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교육 콘텐츠나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추후에 평가를 고려하는 형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들이 어떤 역량을 획득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통 수준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수준은 준비, 탐구, 그리고 실천, 성찰이라고 하는 4개의 수준을 고려해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것을 기반으로 내용 타당도와 요구도를 분석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는 역량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작은 수준이었다면 계속해서 그 역량을 고려해 나가면서 초기에는 수준도 준비, 탐구, 실천, 성찰이라고 하는 4개의 수준이었다면 이 4개의 수준이 갖는 그 복잡성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3개의 수준으로 해당 모델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델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넣고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연수 내용을 습득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융합 역량에 대한 용어나 그 연수 주제에 대한 재배치를 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모듈형 연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제 이것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최종 산출물입니다.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듈형 연수 체계입니다. 모듈이라고 했었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블록 하나하나가 모듈이라고 봤을 때 실제 윗부분에 보시면은 역량, 교원들이 주제, 그리고 교육과정, 에듀테크, 평가라고 하는 역량이 있다면 이 각각의 역량에는 하부 역량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들을 교원들이 습득하는 것은 접근 수준, 설계 수준, 그리고 실천 수준으로 3개의 수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교원들이 이 접근 수준에 대해서 습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설계 수준에 대해서 해당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근 수준이라고 본인이 이미 접근 수준이라고 고려한 교사는 추후에는 접근 수준에 대한 연수를 듣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한 그 내용 타당도 검증은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에 대한 타당도, 그리고 수준, 그리고 필요도와 중요도에 대한 것, 그리고 연수 주제에 대한 수행 기준들을 고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내용 타당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들은 모두 그 스레숄드를 상회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그대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면 이제 각 그 영역별로 필요도와 중요도를 분석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지식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지식 연결을 위한 접근, 그리고 실천적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맥락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것. 그러니까 연수 주제 자체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실천적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그리고 학습 평가를 구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연수 주제다라고 그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설계라고 붙은 것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접근 수준이라고 하는 거랑 설계 수준, 실천 수준이라고 크게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수준에 근거해서 여기에 설계 수준, 실천 수준, 그리고 접근 수준으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 분석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과는 다르게 현직에서 이제 이 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던, 그리고 융합교육을 전파하는 리더 교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연수를 하거나 하는 교사분들인데요. 그 경험이 있는 교사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해당 내용들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킹이 되어져 있는 것은 보리시의 요구도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들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붉은색의 네모 박스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4분면 위에서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루커스 포 포커스라고 하는 교육 요구도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융합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수업 설계하는 것,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실제 이 융합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공통 역량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 연결,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관점에서의 연수 주제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봤는데요. 여기에서 HH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이하이라고 되어진 걸로 루커스 포 포커스 모델로 저희가 해당 내용들을 선정했을 때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리시의 요구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융합 주제를 통한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은 보리시의 요구도에서도 높은 요구도가 나왔고 루커스 포 포커스에서도 동일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도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식 연결에 대한 연수 주제를 다시 한번 교육 요구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면 이 붉은 박스로 되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해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들이고 이 4분면 전체에 있는 것들도 물론 높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하는 것, 주제 중심 교육 방법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법 등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듀테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평가에서 어떤 교육 요구도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그 실천과 설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도를 함께 봤는데요.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 역량을 설계하거나 실천 수준을 강조하는 형태였고, 전문가들은 지식 연결은 오히려 접근과 설계 수준에서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원은 처음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때는 초등과 중등 교원 간에 모듈형 연수 체계를 개발하는 데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학교 급 간에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하나의 연수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고려한 형태로 연수 주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요구도나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수 주제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는 교원들이 어떤 융합교육을 해서 어떤 역량을 다져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것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연수 체계를 개발했느냐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낸 것, 앞부분에서는 이게 역량이 크게는 4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저희가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온 모듈형 교육과정에 대한 큰 프레임입니다. 정의는 2개 이상의 학문 분야나 교과목의 지식을 연계해서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융합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역량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을 위한 역량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의 관점으로 크게 3개의 수준으로 역량을 디파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합으로 지식을 서로 연결하는 것. 왜냐하면 2개 이상의 학문 분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개 이상의 지식을 연결했다면 이것들을 맥락적으로는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ICT 교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일반적인 교구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융합 콘텐츠는 어떻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이 교수학습에 대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것은 학습평가와 수업평가로 나눠서 해당 내용들이 이제 크게 3개의 대역량에 8개의 하부 역량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들이 갖춰야 할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설계, 실천이라고 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약간 브로드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브로드해 보인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 수준과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수준을 접근, 설계, 실천이라고 하는 3가지 수준으로 디파인하였습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은 모듈형 연수 체계는 최종적으로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역량을 아우르는 연수 주제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1부터 N까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제 단계가 더 심화된다는 것,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교육 요구도를 분석해서 최우선인 것과 차선인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모듈형 연수 체계는 필요성, 연결성, 그리고 단계성과 중요성에 기반하여 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연수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접근 수준이라 하더라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공통이 아닌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에 걸쳐져 있다면 A, B, C를 모두 부여했고, 교육과정에만 해당하는 역량이라면 A, 그리고 맥락적 재구성까지 포함이 된다면 A2, 그리고는 접근에서는 몇 번째 수준의 역량인지까지를 함께 디파인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건데 라고 하시겠지만, 앞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초기에 잡았던 프레임이고요. 이것은 최종적인 연구 산출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육과정,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에 근거했고요. 하부 역량인 3개는 이 크게 3개의 역량에 해당하는 8개의 세부 역량은 지식 연결, 맥락적 재구성, 실천적 시나리오, 그리고 ICT 융합, 융합 콘텐츠, 교구 활용, 학습 평가, 수업 평가,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지금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들을 한다거나 이 역량들을 어떻게 하길래 이게 모듈형이지? 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교수학습 부분에서도 내가 지식까지는 연결을 했는데 그 연결된 지식들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 시나리오를 만드는 형태를 내가 궁금한다면 여기서부터 실천적 시나리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연수 내용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듣되 본인이 접근 수준의 연수를 이미 알고 있거나 나는 이 수준은 다 알고 있어 라고 했다면 설계 수준에 해당하는 것과 실천 수준에 해당하는 모듈만 가져다가 본인이 연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수를 기획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이 블럭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연수를 기획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라고 하기보다는 융합교육을 하기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라는 키워드를 썼다면 실제 여기에서는 특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들의 그 연수가 필요한지를 디파인해 줬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여기에서 보시면 모듈형 연수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맥락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역량에서 접근 수준으로 연수를 기획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적 재구성의 관점에서 연수를 처음 듣는 그 비기너들을 고려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연수들과 이 접근 수준에 있는 연수들, 맥락적 재구성에 해당하는 연수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연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는 이 검정,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교육 요구도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융합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맥락적 재구성으로 만약에 연수를 구성한다면 이 접근 수준에 있는 8개, 9개, 10개, 11개, 12개의 모듈을 가지고 연수를 듣게 되면 이제 교사는 융합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맥락적으로 재구성하는 역량이 생길 것이다 라고 디파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설계 수준에 대한 역량입니다. 전체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이나 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상태에서 이 주제들을 연결하고 해당 내용들을 구성해보는 설계 수준의 연수를 기획하고 싶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개 이상 교과의 주제 연결, 문제 중심의 주제 연결, 주제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들에 대한 단위 모듈, 작은 단위의 모듈과 융합 주제에 대한 수업 구성, 평가, 구성 사례를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모듈을 듣게 된다면 융합 역량 중에서 교육과정의 시작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설계와 관련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본 연구에서는 디파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ICT 융합과 관련된 거라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도구가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까지를 고려하면 지금 붉은색으로 마킹된 내용의 연수를 듣게 된다면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교사가 습득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컨텐츠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접근에서부터 설계, 실천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이 ICT에 대한 융합 역량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블록 단위로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블록 단위의 구성, 즉 모듈 단위의 연수는 어떤 게 좋냐면요. 연수를 기획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연수들을 넣어서 연수를 기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루커스 포 포커스 모델과 보리시의 교육 요구도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교사, 그러니까 그 융합교육을 하는 전문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 수렴 결과를 가지고 그 교육 요구도를 최우선 순위인지 차선 순위인지까지를 보는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만을 기반으로 해서 연수를 기획하려면 이런 형태의 연수 주제들로 기획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 연구의 범위는 아닌데요. 저희가 그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올해도 그 연구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개발한 모듈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 요구도를 분석했더니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순위는 융합 역량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연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에서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들은 일반 교원들이 해당 연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순위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나중에 연수를 기획하면 훨씬 더 그 교사들에게도 필요하고 융합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모듈형 연수면 내가 매번 모듈형으로 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느냐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에 있었던 그 접근의 기초 수준들은 세미나나 특강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초록색들은 세미나나 특강을 통해서 전문가가 와서 주로 연수를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었던 연수이고요.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융합팀에서
이런 연수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없이 해당 내용들을 가져다가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수까지도 모두 분석을 해서 매번 모듈형을 한다고 해서 연수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들, 개발된 내용들을 가져다가 모듈처럼 끼워서 쓰면 연수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듈에 대한 구성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제 중심의 구성 모듈인데요. 보시면은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하는 이것들을 큰 테마로 해서 내가 이번에 모듈형 연수를 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보면은 범교과 형태의 주제를 연결해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꼭 하나 정도 들어가 줘야 되고요. 실천적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수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과 문제 중심 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최종 평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이 A의 접근 9, B1의 접근 11, 그리고 B3의 접근 9와 C의 접근 1, 루브릭에 대한 이해까지를 듣고 나면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의 구성을 설계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교사들에게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융합 주제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예제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본인의 수업으로 조금 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교육과정에 대한 융합 역량 모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즉 지식 연결이나 맥락적 재구성을 저희가 그 의견 수렴을 할 때 현장의 교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자기 교과의 것뿐만 아니라 타 교과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대한 융합 역량 모듈을 고려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역량들을 모듈형으로 연수를 받게 되면 문제 중심의 주제 연결에 이르기까지 해당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듈은 모듈형 연수 체제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연수를 들어야 내가 어느 부분의 역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나는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천적 시나리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면 해당 형태대로 모듈을 사용하시고 또 들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한 것들은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이 가능할 거고, 교사분들의 해당 내용들 그리고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각각의 주제별로 연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융합교육 연수의 향후 방향성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통합이나 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에 근거한 연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사분들도 사실 융합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싶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융합 교육에 대한 역량 진단 지수를 개발한다면 교사들이 자신의 융합 교육에 대한 어떤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어떤 그 내용들의 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모듈화 시켜서 연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까라는 것까지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당 내용들 질문 받아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채팅창 확인해 주시면 네.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한번 확인 후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는 단계와 ABC에 대한 실천 수준까지 모두 마무리하면 융합교육의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실제 이 부분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모듈형 연수 체계에서 저희가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실천 수준까지를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마스터했다면 사실은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해당 내용들을 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을 써서 수업을 설계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평가한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이 부분 수업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장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학까지를 할 수 있다면 온전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수준의 융합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모듈형이라는 게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 연수 현장에 적용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제가 연수를 진행은 사실은 아마 12월이나 1월에 아마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연수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나 아니면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강화하고 싶은 형태로 그것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별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지금처럼 경직된 연수보다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제가 알기로 한국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연수심의위원회 같은 데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모듈형으로 하려면 각각의 모듈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모듈을 세팅한 상태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교사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고 또 실제 이것들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행정적인 문제만 없다면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전에 개발된 연수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 책임자니까 더 좋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네, 일단 더 질문 없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께서 추가 질문 해주시면 그것까지 답변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교수님 네,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 모듈형 연수체제 개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고려대학교 김자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음번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 개인 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마무리됐고요. 10분 휴식 후에 저희 공주대학교 권혁수 교수님께서 융합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란 주제로 국내 융합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결과와 주요 선진국 융합교육 실천 현황을 바탕으로 저희 우리나라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0분 정도 발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10분 뒤에 네, 시작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 잠깐 쉬실 수 있도록 중간 네,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잠시 자료 공유 네, 멈춰주시고 제가 이거 쉬는 시간 안내 파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5시 3분이 되어서 이제 두 번째 발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지금 발표 준비 되셨을까요? 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융합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란 주제로 동주대학교 권혁수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융합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작년 말에 했던 연구인데요. 연구 결과와 제가 지금 현재 학교 내 무한상상실 지원단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 무한상상실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중학교 교사를 10년 정도 했고요. 그때 당시엔 융합교육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중학교에서 기술과 정보 컴퓨터를 가르쳤었고요. 영재교육을 주로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박사학위를 하러 갔을 때 스템 교육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고요. 스템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스템 교육으로 연구원도 했었고 또 교수 생활도 같이 미국에서 하다가 공주대학교에 와서 예비 기술교사를 키우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고 나서 제가 한 기본적인 연구들인데요. 과학예술영재학교 교육과정 개발하거나 뭐 영재를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나 아니면 지식재산 일반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 개발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한 거는 융합교육 정책 관련돼서 책임 연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학교 내 무한상상실 지원단과 스팀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멘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다들 제가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나누는 거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국내 융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따로 했고요. 국외의 융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뭐 당연히 설문지도 했고요. 인터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류도 분석을 했고요. 논문도 관련된 것들을 분석을 하는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국내와 국외의 융합교육 실태를 조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국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과 관련된 결과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융합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융합교육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 좀 잘 착근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융합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실태를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학교 무한상상실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이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융합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창의재단에서 처음에 융합교육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 스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 아시죠, 다들? 지금도 스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이라고 해서 보통은 스템에다가 아트를 더 플러스 시켰다. 근데 그 아트는 파인 아트일 수도 있고 순수 예술일 수도 있고 랭귀지 아트, 소셜 아트, 뭐 그죠? 인문사회학에 해당하는 모든 학문을 통괄하는 거다. 즉 스팀이라는 거는 학교 현장에서 모든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함이 있습니다. 스팀 교육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스템이라고만 부르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 스팀이라는 나라로 불렀을 때 제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우리 지금까지 스팀이라고 불렀는데 왜 갑자기 융합교육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되게 제가 뭐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정의한 정의들을 막 다 뒤져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융합교육으로 바뀌는 이 대세의 그룹에는 결국은 학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융합교육에 더 참여해야 된다. 특별히 STEM 뭐 이 한정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융합교육이라고 바뀐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담인데 최근에 이 스팀 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거로 알려진 미국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사실 저 대학원 친구예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그분이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스팀 프로그램, 스팀이라는 이론을 그분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 나머지 지금 스팀이라는 말을 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이제 연구윤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막 거의 협박성 이메일도 받았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스팀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쓴 거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융합 스팀이었다가 융합 인재 교육이었다가 지금 이제 융합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자, 국내의 융합 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보고서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기초 자료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활성 방안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면담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랬고요. 국외에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7개 국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항상 해외의 선진국의 어떤 융합교육 실태를 평소에도 많이 지켜봐 왔는데요. 싱가포르 훌륭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도 해야겠죠. 또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항상 비교할 때 일본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까지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사실 융합교육 정책 측면에서 실천 측면에서는 그다지 엄청나게 지금 시사점을 받을 만한 것들이 없고요. 연구 결과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논의하에 5개국만 저희가 분석하는 거로 해서 미국, 영국, 핀란드, 호주, 캐나다의 최신 정책을 분석하는 거로 했고요.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학교가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는지 구체적인 좀 사례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5개국의 학교 사례를 좀 찾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마다 학교 말고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학교 말고도 융합교육을 참 잘 실시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일종의 센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센터. 그래서 융합교육 체험센터 같은 것들을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국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헌연구 그리고 사례조사 그다음 조사연구. 그래서 저희가 면담도 하고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선생님과 면담하고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도학교나 센터에 관련된 모형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초적인 실태조사 자료가 기반이 돼서 그걸 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계속되는 협의를 통해서 모델을 저희가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헌연구, 심층면담, 그리고 AHP 방법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 내 무한상상실 지원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학교 내 무한상상실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추진 과제는요. 학교 내 무한상상실이 잘 설치되고 안착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학교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도가 틀려요. 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무한상상실이 설치되었고요. 초등학교는 2년 차고요. 중학교는 3년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서비스도 틀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단 입장에서는 전부 다 컨설팅은 일제히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교원 역량 강화의 워크숍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뭐 컨설팅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인데요. 굉장히 열띠게 나름대로 본인들이 궁금한 것들을 카톡에
공유하고 저희가 답변 드리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컨설팅을 또 진행했고요. 찾아가는 컨설팅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온라인 컨설팅으로 바뀌어서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 분야들을 고려해서 권역별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전문가에 맞게끔 매치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학교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아울러 뭐 조사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 사례집이라든지 안전교육 컨텐츠라든지 주요 기자재 목록이라든지 기자재 활용 방법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설문지를 개발을 해서 실시했고요. 또 아울러 따로 융합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교사 집단과 연구자 집단으로 나누어서 면담을 했습니다. 설문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했습니다. 국내 융합교육 실태조사와 관련된 문헌을 다 분석한 결과요. 지금 융합교육이 나아가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위계성 있는 모듈형 교사연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다 분석했는데 제언에 연수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융합교육 공간이 학교마다 있는데 그 학교 공간이 학교급의 특성 그리고 교육과정의 특성을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너무 학교만 오로지 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융합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습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지원 시스템이 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들이 저희가 37개 정도의 그 융합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다 분석을 했더니 이런 시사점들이 나왔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자,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융합교육이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했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시기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좀 문제다. 이건 특정 교과만 하는 거야. 이거는 그 스팀 있지? S 앞에 있으니까 S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문화 자체가 이렇게 이 업무를 맡게 되면 굉장히 행정 과중, 업무의 과중에 시달린다.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이 시스템이 안 바뀌면 융합교육이 되게 어렵다라고 답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융합교육을 잘 할 수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융합교육 성공 전략은 비전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융합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거 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공유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융합교육을 잘 설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교사 집단의 어떤 면접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융합교육은 학생이나 교사 입장에서 변화가 클리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융합교육을 실천해 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요.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았고요.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굉장히 선생님으로서 성장하는 것 같았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뿌듯했다. 뭐 이런 느낌들도 많이 면담 결과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질적인 자료를 교사 집단과 학교 밖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를 보면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학생의 삶에 영향을 주는 융합 수업을 구상을 한다. 특히 교사들은 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 전문가들은 융합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똑같이 소속 기관의 특성을 좀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이렇게 제한된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위한 융합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에 계시거나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좀 성인이나 또는 이렇게 대학생이나 또 예비 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분들은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정규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요. 면담 결과에 이어서 설문지 결과가 있는데요. 설문지는 융합교육이 얼마나 잘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행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했고요. 교사와
학교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제 학교라는 건 한 학교에 한 분이 답하게끔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풀은 저희가 연구팀에서 섭외한 그 데이터베이스, 섭외한 풀에서 교사는 871명, 그리고 재단에서 이미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448명, 그 다음에 학교는 저희가 섭외한 163개, 재단에서 소개한 97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요. 많이들 예상하시겠지만 이건 진짜 국제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도 봐도 융합교육의 실행 여부에 있어서는 실행하지 않음의 비율이 고등학교가 많죠.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시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여부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교육을 당신이 실행하는 주된 요인이 뭐냐? 근데 이건 너무 독보적으로 교사들 입장에서 융합교육은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 팩터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상외로 교장선생님이 시켜서 우리 사업해야 돼여서가 아니라 교사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융합교육을 하는 요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였고요. 융합교육이 실시되는 차시를 봤더니요. 정규교과에서 실시되는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58.6% 정도가 2016년이었는데 지금 58.4%니까 여전히 지금도 융합교육이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보이고요. 그때 없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유학기제가 이제 생겨서요. 자유학기제 때 융합교육을 많이 실천한다라고 답방 비중이 늘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교육의 적용 유형을 보면요, 비교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것이 과목 간 연계형들이 초등학교에 많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과목 간 연계와 단일 교과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주제 중심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풀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학생의 만족도는 다소 만족이나 매우 만족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얘기는 학생들이 융합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대면이 갑자기 됐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비대면에 대한 수업 형태를 물어봤는데요.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융합교육을 잘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융합교육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를 대상으로 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융합교육 정책을 분석했어요. 저희가 정책 문서를 다 다운받아서 분석을 했고, 두 번째로 학교 사례를 선택했어요. 이 학교 사례는 그 나라의 보고서에 있는 학교를 일단 먼저 연락을 했었고요. 또 논문에 나온 학교들, 논문에 나온 센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자체 개발한 분석 툴을 활용을 해서 사례를 분석했고요.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건, 미국에도 융합교육 선도학교가 있다라는 거죠. 예, 주정부에서 심사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테네시텍 스템 교육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을 때, 테네시 주에 스템 스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스템 스쿨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 정부가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융합교육 선도학교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저희가 미국의 그 융합교육의 사례 중에 베스트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기반, 문제 해결 기반 학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잘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AP나 PLTW 같은 프로젝트 기반 완성형 융합교육 과정이 이미 많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고등학교 때 그걸 따라서 듣기만 하면 융합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사들 연수부터 프로그램부까지 다 자체적으로 기업형으로 개발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재밌었던 건 미국은 융합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지역 대학이나 전문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지역 기관이나 또는 대학과의 협업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저는 제가 테니스텍 스템 교육과에 있었을 때 한 학기 동안 제 수업은 2과목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나 선생님들이 오면 그 사람들과 이렇게 연수하는 활동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융합교육이 대학이나 기관의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는 그런 융합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아예 그냥 대놓고요. 공학자랑 발명가들을 끌어들여서 풀을 만들어서 대놓고 아예 그냥 교육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눈에 띄는 건 다양한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센터를 많이 구축한다는 거죠. 뭐 많이 아시겠지만 박물관이나 천문대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한 주에서 최고의 뭐 어떤 그 별자리 쇼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미 쫙 중계돼 갖고 모든 주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아예 대놓고 이 나라는 카나다 2067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벌써 67년을 바라보고 한다고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뭐냐면 크로스 커리큘러나 인티그레이티드 러닝을 아예 강조하고 있어요. 교육과정 자체를 이렇게 다문적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 나라가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입니다. 놀랍죠. 기업가 정신이 최근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인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은 사례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았어요. 예술 중심, 뭐 항공 비행 중심, ICT 중심으로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 하면 찾아보면 나오는 유명한 그런 학교들을 교육과정 가보면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지역사회 봉사나 시민 참여를 굉장히 증진시키고 있고요.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센터와 연합이 되고요. 이 센터가 학교랑 연결이 되는 구조예요. 제가 뒤에서 이제 센터에 관련된 모형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코어가 된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융합교육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영국은 시작부터 스템 티처예요. 그러니까 스템 분야의 어떤 그 전문적인 교사 양성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국은 재밌는 게 모두를 위한 스템 교육이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어떤 스템에 대해서 소외될 수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자라는 거고요. 역시 영국도 지역사회 연계가 중요하고요. 이 나라는 이제 한술 더 떠서 글로벌 문제를 좀 해결하자. 유럽의 경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유럽의 융합교육은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학생 주변에 있는 문제인데 그건 데일리 라이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유럽 융합교육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술 교사인데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티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가보면 융합교육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우리가 검색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융합교육 연수를 최근에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자료들을 웹사이트로 공유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국가에서 대놓고 주제 중심 교과 융합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 과정에서 융합교육을 적용할 때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의 그 삶의 문제를 좀 더 확장시켜서 지역과 학교의 어떤 문제 또는 글로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키워드가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쉐어링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공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학생들의 결과물을 교실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스타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센터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학년별 위계를 고려한 학교 교육 과정이 잘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나라도 주제 중심 교육 과정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건 연구와 실천의 결합이에요. 호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고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연구와 실천의 결합인데 이건 뭐냐면 저도 교사였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연구가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일 때가 사실 있어요. 그 교사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학교 현장과 연구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이거 이제 실행 연구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실행 연구들을 엄청나게 장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보급될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의 시사점을 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모두를 위한 융합교육이에요. 이 얘기는 융합교육이라는 게 어떤 특정 사람에게, 뭐 과학자가 될, 뭐 발명가가 될 특정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거다라는 의식이 가득했고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나 학제 간의 프로젝트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 있는 교사가 누구냐라는 논의가 많아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요 나라 같은 경우는 교사가 되는 출路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이유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융합교육을 위한 공간과 환경 엄청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놓고 스쿨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런 융합을 위한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기반의 융합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와 인프라 협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의 전문가 인터뷰와 그다음에 AHP를 사용을 해서 선도학교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을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되니까 결과만 딱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 모델을 이제 제가 빠뜨렸네요. 예, 모델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보고서에는 있는데 연구 모델보다는 일단은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도출한 거, 이런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런 정책들이 잘 실시됐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으로 1번부터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요. 일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융합교육 참여를 좀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사의 융합교육 전문성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융합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엄청 많이 가봤지만 갈 때마다 여기 온 선생님들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심지어 학년도 틀린, 그러니까 학년급도 틀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전문성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사들이 필요한 어떤 요구들을 들어주는 그런 연수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사의 융합교육 전문성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융합교육이 실현되는 공간과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 교실과 융합교육이나 일반 교실을 위한 구축도 필요하고요. 하이브리드 러닝 환경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이용한 융합교육의 다양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융합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5번은 왜 얘기했냐면요. 지금 유성중학교의 소근석 선생님이 딱 이렇게 아주 저랑 짠 듯이 메시지를 딱 남겨주셨는데요. 융합교육에 대한 정의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거고 또 학교 현장에서 있을 때 이런 변화를 체감할 정도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실태 조사하면서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설문지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이 제발 정의 좀 내려달라요. 근데 저가 설문지에 정의를 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설문지에 정의를 썼는데 교육부에서 그 정의를 이제 어떻게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융합교육이 뭐다, 스팀 교육이 뭐다라고 내려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정의를 못 내리는데 사실 융합교육이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이때쯤 돼서 융합교육의 기초연구가 제대로 실시돼야 되지 않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연구,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있는 13번, 14번에 있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이거는 롱런 하려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융합교육이 오래 가려면 지금 6번과 7번을 집중해야 돼요. 네트워크 구축하고 문화 확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본 거고요. 사실 저희 팀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한 것 같죠. 지금 발표를 들어보면 3달이었습니다. 3달 동안 설문지하고 해외 사람들만 인터뷰하고 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융합교육이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추진 전략들을 이렇게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들은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인물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내 무한 상상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학교 전국의 32개 초중고등학교에 무한 상상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리고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무한 상상실 지원단의 연구인데요. 저는 올해 처음 참여를 했고요. 처음 참여를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뭐 자문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참여를 해왔었어요. 올해 이 연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앞에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학교의 공간을 바꾼다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돈 주면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교의 공간을 하나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렇게 공간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그리고 리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이렇게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착수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현장을 방문하는 거로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간 워크숍 때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컨설팅이 원하셔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필요한 점들을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랑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가 실시된 연차가 틀리기 때문에 하고 있는 컨설팅 주요 내용이 조금 틀려요, 지금. 사실 고등학교는 대부분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장비를 사느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서 여름부터 엄청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거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구축이 끝났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안전교육은 어떻게 할까, 수업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들어줬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래서 되게 중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게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학교 동아리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주변의 선생님들 초대해서 이 무한상상실의 존재를, 메이커 스페이스의 존재를 잘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맞춤형 컨설팅이었습니다. 요렇게 무한상상실의 유형은 나뉘어요. 목공 중심, 디지털 장비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스토리텔링형 중심인데요. 아시다시피 무한상상실이 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구성 방법이 틀려지겠죠. 그쵸? 스토리텔링형인데 굳이 목공형이 많이 있을 목공 장비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했고요. 또 이제 학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안전점검 도구를 개발했고요. 그걸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미 실시했고요. 고등학교가 학교를 리노베이션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했지만 대부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체크가 돼서 이번 달 안에 고등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할 생각입니다. 근데 안전점검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수업 그 교과 시간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그 무한상상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포스터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예, 수정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호구 구비가 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실습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거나 또는 뭐 장갑을 끼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선도적인 입장이니까 예, 보호구 구비하고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환기 확보가 좀 필수적이겠다. 목공뿐만이 아니라 요즘 3D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화재 날 경우 또는 배기가스를 어떻게 빼는지, 뭐 덕트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중간 워크숍 했던 건데요. 뭐 이렇게 맞춤형으로 강의를 나눠 갖고 뭐 목공팀 또는 뭐 학년급별로 만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줌이지만 중간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무한상상실 담당자와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좀 했는데요. 이 설문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궁금하신 거 도대체 무한상상실 사람들은 어디서 수업해? 그럼 보면요. 대부분 동아리 활동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규 수업을 실습실에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무한상상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해당하는 클럽 활동 있죠. 아니면 학생들 중에 이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활용한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례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무한상사실을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를 보니까 뭐 많은 학교에서 여러 교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한상상실이라는 곳이 특정 교사의 어떤 점유율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요, 아예 문을 열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3D 프린트나 목공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유리창으로 하셔갖고 밖에서 항상 호기심을 갖게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저 3D 프린터 어떻게 쓰는 거냐고, 저 목공 장비 어떻게 쓰는 거냐고.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어도 돼라고 했더니 클럽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뭐 이렇게 학교에 이런 어떤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거.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뭘 만들지 않더라도 모여서 아이디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열려 있으니까 와서 막 얘기하고 가더라. 그런 얘기들도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한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일 교과에서 활용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교과 연계가 또 그 다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활용된 것이 이 정도 있었습니다. 또 교원들에게 물어봤을 때요. 무한상상실의 활용 빈도수인데요. 제일 많았던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올해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코로나가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조심스럽고 뭐 격주로 뭐 등교하거나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서 등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그렇게 처음에 높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면 등교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그러고요. 활용 유형별로는 디지털 장비 중심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중심, 그다음 목공 중심, 스토리텔링형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컨설팅을 하면서 운영 교사들이랑 저희가 면담을 했어요. 교사들이랑 면담을 해서 과연 무한상상실을 해보니까 어땠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이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 뭐예요. 예,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융합교육 실태조사와 같은 맥락으로 무한상실을 운영해 보니까 교사들이 제일 눈에 띄는 건 학생들의 흥미가 유발이 되고 문제 해결력이 신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함을 느꼈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수업 전문성의 신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를 할 때나 워크숍을 할 때 어떤 연수를 받고 싶냐고 꼭 미리 설문지를 받았고요. 그 설문지에 의해서 반편성을 해갖고 분반을 해서 연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었대요. 이 정도로 노력했는데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게 때려 부수고 막 공사를 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모이고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무한상사실 공간에 대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첨단 장비 같은 것들이 전엔 없었는데 생기면서 그런 활용 능력이 좀 신장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아시죠.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대단한 능력자이시잖아요, 다들. 예. 그냥 남들처럼 조용히 그냥 학교에서 있으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융합교육을 하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업무에 과중이 생긴다라고 여기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까다로운 행정 처리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변화를 보면서 무한상상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거의 다 저희가 사실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제 자료집이나 콘텐츠 개발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의 방향은요. 제가 뭐 국내외를 다 살펴보고 미국에서 스템 교육과 교수를 할 때부터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일을 할 때부터 늘 느끼는 건데요. 융합교육을 막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런 융합 수업은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이다. 그리고 모든 교사가 할 수 있는 수업이다. 라는 게 융합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을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신 것들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성중학교 선생님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거 아주 힘이 돼서 잘 말했고요. 세화여고의 한경자 선생님이 고등학교급에서 상대적으로 융합교육 적용이 저조하다. 아마 고등학교 계신 분들 잘 알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선생님들랑 굉장히 많이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고등학교 환경이 융합교육에 적합치 못한 그런 요인들이 참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아시잖아요. 요즘이 이제 수시철이죠. 생활기록부를 보는데 볼 건 융합교육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생활기록부를 지금까지 봐본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얼마나 학생 중심이 돼서 체험 활동을 많이 했고 문제 해결 활동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학교급으로 연수가 좀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 연수를 듣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니까 안 했지만 항상 연수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왔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연수가 막 급에 상관이 없이 막 섞여 있는 부분이 많아서 고등학교 교사만을 위한 어떤 연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한경자 선생님도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셨네요. 스팀 교육 설계하면서부터 정의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예, 정의가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내려줄 수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창의재단에서도 정의를 내렸어요. 서류에서는. 하지만 이거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문서화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스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그냥 이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공식적인 정책 이름은 이제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융합교육하고 가로 열고 스팀 교육은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스팀 교육을 메인 정책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아닌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지호 선생님이 마지막에 무한상상실이 특수학교에 구축된 사례가 있냐라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기술교육을 공부할 때 특수교육을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특수교육 시설에는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야 특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춘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게 이제 주마다 특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수교육 센터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갖춘다면 특수교육 측면에서도 융합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사례의 논문을 몇 달 전에 다 찾아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수교육 하시는 분들도 융합교육에 대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무한상상실이나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융합 교육을 위한 공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황준희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교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라는 게 놀랐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말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어야 한다는 거죠.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성과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이 결과가 무슨 뜻이지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바던 맥락인 것 같고요. 활성화 방안이 사실은 전 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4개월 가지고 저는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예, 학교 생활도 안 하고 이거에 집중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들 같은 의견을 엄청 많이 줬어요. 예, 같이 연구하는 현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셔서 그분들이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들이 질문하셨던 것들을 다 답변한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빨리 집에 가셔야죠, 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문들 많이 주셔가지고 좀 더 풍부한 강의 들은 것 같고요. 이로써 저희 이번 스팀 정책연구 발표 세션 마치려고 하는데요.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성과 발표에 이제 네, 원래 6시까지 때 조금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발표 마무리된 걸 기점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 1시 반부터 한재건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융합기술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특강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세션 프로그램은 저희 온라인 줌으로 이제 2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에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함께 의견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또 현재 스팀 사이트에서 만족도 조사 관련된 거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 참여자 분들께서도 이제 더 머물러 계시면서 질문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